우리를 분노케 한 뉴스의 대상을 골라 경고를 날립니다. 울트라 스펙터클 분노 유발자 경고 프로그램 MC 리와 김 기자의 레드카. 와, 잘한다. 아니, 맨날 자기가 이기면은 뭐야 이게 벌칙이 무슨 뭐 창도 아니고 버리고 뭐라든지 혼자 연습 다 하고 왔구만 밤새워서. 벌칙입니다, 벌칙. 벌칙입니다, 이건 무슨. 아유, 멋있어. 근데 하긴 뭐 틀틀거리면서도 해오는 우리 김기태 기자의 매력. 이게 매력 아닌가? 안 하면은 또 우리 박준우 PD가 과하게 저를 격하게 아껴주기 때문에 잘해야 됩니다. 근데 박준우 PD가 후배잖아요. 뭐 후배한테 뭐 겁먹을 게 요즘은 후배를 상견처럼 모시는 사이인데. 그런 거예요? 몰래 막 불러내 후배가? 따라오라 그러고 옥상 오라 그러고 막 이러면 큰일 납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제 새해 처음 만났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제가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는 특종 많이 하시고 건강하시고. 알겠습니다. 선배님도 뭐 다른 거 없이 다 건강하시고 올해 하시는 일 잘 되셔서 인사이드 레드카드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참 인사이드가 정말 우리 레드카드가 이 아무리 정말 음습한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이 영하 10도에 지금 냉난방이 안 되는 이 창고에서 이걸 해야 되는지 내가 오죽하면 내가 들고 왔어 이거. 두바이라고 생각하고 나 요거라도 이제 갖고 있으려고. 하여튼 근데 우리 이제 짧게 끝냅시다. 알겠습니다. 엔진하지 말고. 어쩔 수가 없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올 1월 처음으로 받는 레드카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MC 리와 김 기자의 레드카드는요. 지난 한 달 동안 있었던 뉴스 가운데 우리를 분노케 한 뉴스를 골라서 그 대상에 경고를 하는 시간입니다. 누가 더 경고를 잘했느냐에 따라서 승패를 줘요. 그래서 이긴 사람이 오늘 하신 것처럼 다음 주에 오프닝을 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한번 외치고 시작합시다. 네. MC 리와 김 기자의 레드카드. 추우니까 빨리빨리 한다. 호흡이 이렇게 잘 맞는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옐로우 카드를 날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대상 기자를 지난달 11일 기사인데요. 정선 알파인 경기장 존치 강경 대응 결의 속에 정부 당국의 옐로우 카드를 날립니다.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못하고 있어 정부와 지역 간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알파인 경기장 전면 복원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산림청에 맞서 향후 강력한 대정부 투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체장들은 지난 12일 산림청장과의 간담회에서 밝혔던 것과 같이 곤돌라와 운영도로 존치위에 다른 협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선 지역 주민들이 대정부 투쟁 의지를 더욱 견고히 하고 있는 만큼 정치권에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거 사심이 있다, 레드카드는. 이거 꼭 지난달에도 그러시더니 왜 꼭 자기가 쓴 기사만 골라요? 이게 뭐 어쨌든 간에 뭐 제가 쓴 기사를 조금 제가 선택을 할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지역적으로 강원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50여 개 사회단체장들이 일단 처음엔 시작은 50여 개 사회단체장들이 시작을 하셨는데 대정부 투쟁을 논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이제 돌입을 했고요. 정선 알파인 경기장에 있는 기존에 지금 설치된 곤돌라와 운영도로 정도만 존치를 해달라고 지금 정선 지역 주민들이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슬로프는 다 없애버리고? 이제 뭐 어쨌든 대정부 이제 저희가 올림픽을 준비를 하면서 전제 조건이 올림픽 이후에 이제 복원을 전제로 이제 건설하지 않았었습니까? 지금 땅 자체가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 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다 산림청에서의 입장이 이제 전면 복원이라는 입장이 강경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선 지역 주민들은 그럼 어차피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곤돌라와 곤돌라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 도로만큼만이라도 존치를 시켜서 지역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지난달 31일이 산림청이 원래 다 복원해라. 이제 국유림이니까 우리한테 넘겨라. 뭐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그 이후에 산림청이 바로 복원 행정대지평에 돌입하지 않고요.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을 다시 줬습니다. 1월 말까지. 그래서 지금 알파인 경기장 복원 계획을 강원도에 다시 제출을 하도록 권고를 한 상태이고요. 그 31일까지 이달 31일까지 복원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제 산림청이 기존 입장대로 지난해 밝혔던 것처럼 행정대지평에 이제 돌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데드라인이 어떻게 보면 한 달만 뒤로 늦춰진 거네요.
그렇죠. 한 달 봐주는 거네요. 한 달 정도의 이제 시간을 좀 번 셈일 수도 있죠. 강원도 입장에서.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그거 막 복원해라 막 이것도 좀 열받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그 복원하는 비용도 강원도에서 다 해서 이렇게 나오대요, 그게? 지금 현재 상태면은 뭐 약 뭐 입장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 비용 규모를 두고도 입장이 좀 다르긴 한데 비용 규모가 적게는 한 700억 원대에서 많게는 1000억 원 이상대 지금 이제 추정이 좀 되고 있거든요. 이를 두고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강원도 입장이 좀 다르고 정부 입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강원도 입장에서는 뭐 강원도가 워낙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액 국비 부담이 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보건 부담 비용은 어쨌든 강원도에서 한 행사고 강원도에서 지금 국유림 부지를 이제 임대를 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전면 복원해야 되는 비용은 강원도에서 부담을 해라 이런 입장으로 지금 현재 아니 지금 복원하라는 것도 좀 열받고 있는데 거기다가 비용까지 니네가 돼서 지금 어려운 강원도한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일단은 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일반 다른 전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야 뭐 복원하기로 했으면 복원해 올림픽 끝났잖아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지역 주민들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 뭐 대다수의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가량산 지금 알파인 경기장이 있는 곳이 상봉, 중봉, 하봉 중에 하봉 일대거든요. 하봉 일대에 지금 파헤쳐놓은 그 산림을 원상복구를 추진을 한다고 해도 100% 원상복구가 된다고 보는 전문가는 사실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현재 상태로. 그리고 복원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복원 과정에서 또 다른 환경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야, 그러면 이 존치냐 복원이냐 이게 정말 참 우리 강원도로서는 참 어려운 싸움이라고 할까요? 참 쉽지 않은 문제네요. 그렇지만 저는 하여튼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제 2021년에 우리 남북한이 동계 아시안 게임을 공동으로 개최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하고 또 올림픽의 그 유산의 보존이라는 의미하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의미에서 좀 정말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잘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선배님께서 옐로우 카드 날려주시죠. 날려보겠습니다. 이건 호흡이 착착 맞습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바로 앞에 있네요. 자, 일과 시간 중 공무원 접대 술판 뉴스의 비위 공무원에게 옐로우 카드를 날립니다. 공무원들이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비용은 지역의 한 업체가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진이 장부를 확인한 결과 이들이 5시간여 동안 먹은 음식과 술, 노래방 비용 등은 모두 120만 원. 자리에 참석한 인원은 쓰레기 매립장 운영을 맡고 있는 과와 담당, 매립장 직원 등 30명이 넘습니다. 일과 시간 중에 술판을 벌인 겁니다. 지난 여름에, 작년이죠. 그러니까 지난 여름 그 초복날에 이 양구군 그 부서 중에 쓰레기 매립장 운영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회식을 했대요. 뭐 회식한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오전 11시 30분부터 5시간 동안 음주 가무를 즐겼답니다. 그런데다가 이 술판 끝난 다음에 술값 120만 원을 지불한 사람이 그 쓰레기 매립장에서 흙을 덮는 작업을 하는 이 지역업자랍니다. 지역업자. 이 소식을 듣고 이게 지금 2019년 맞아? 이거 갑자기 7, 80년대 얘기 아니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예전에 선배님 현직 보도 기자 활동하실 때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았죠. 이런 일이 많았죠. 저희 최근에는 이 소식을 저도 깜짝 놀랐는데 굉장히 뭐 대낮부터 술 마시고 회식은 할 수 있죠. 회식은 할 수 있는데 대낮에 술판을 벌인 것도 모자라서 업체 관계자가 업무 관계는 업체 관계자가 술값을 대신 내줬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 이후에 또 이 공무원들의 행태가 더 웃기는 게 뭐냐면요. 이게 문제가 되니까 바로 이제 해당 업체에게 회식비를 또 돌려줬대요. 그러고서 또 뭐 대낮에 무슨 술판이냐 뭐 어쩌고 했더니 하루 종일 할 일을 오전에 다 해가지고 미리 땡겨서 일하고 나서 회식비를 가졌다. 그 다음에 그럼 그 술값을 그 지역업자들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거는 이 한 업체만 그동안 그 업무를 한 업체에만 계속 하청을 줬는 모양인데 그것도 이렇게 막 공개 입찰이 아니고 이렇게 수의 계약식으로 계속 하도록 했던 모양입니다. 그게 또 문제 제기가 되니까
이 업무의 특성상 숙달된 업체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냥 한 업체한테 계속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뒤에 그 변명이 더 우리를 분노케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이런 문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가 종종 불거질 때마다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저도 뭐 소민께 좀 전에 여쭤봤지만 다 이제 뭐 기자 생활을 하면서 다수의 여러 기관들 출입을 하긴 하는데 공무원분들이 진짜 현업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거든요. 야근까지 하시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 몇몇 분들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분들의 이런 공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빛을 발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정말로. 근데 이게 또 이런 일만이 아니고 제가 조금 좀 뒤져보니까 이게 무슨 뭐 우리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이렇게 좀 뭐랄까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게 딱 와닿아요. 전문용어로. 나사 빠지는 공무원들 같은 이런 행태가 많은데 뭐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무원도 뭐 수두룩하고요. 또 뭐 보도방을 몰래 운영하다 적발된 공무원, 몰카 촬영, 뭐 성범죄 저지른 공무원, 또 도박에 빠진 한 공무원은 또 수재위원금을 또 횡령했고, 지자체 땅을 또 자기 땅이라고 공문서를 위조해서 사기를 친 공무원, 뭐 이 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상 강원도 출장을 갔다가 수십 차례나 강원랜드에서 카지노에 입장한 거, 별일이 다 있어, 별일이 다 있어. 요즘 세상에. 숨 차시죠? 숨 좀 엄청 많네요. 네. 아이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진짜 비리사에 진짜 많은데 네. 이쯤 되면은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제 나사가 조금 풀렸다고 저희 이제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공무원들의 기강회의가 조금 뭐랄까 도를 좀 넘어섰다고 해도 봐도 좀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지금도 최근에도 또 청와대에서도 이게 공무원 기강회의 문제에 대해서 맞습니다.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요즘에. 맞아요. 이게 공직기강도 이렇게 약간 좀 유행을 타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 맞습니다. 좀 답답한 일인데 하여튼 공직기강이 무너지면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고 그렇습니다. 할까요? 굉장히 참 위험한 건데. 뭐 또 부패 방지법 같은 것도 있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좀 논의를 좀 충분히 한번 더 해봤으면 좋겠고요. 필요하다면은 부패 방지법 더 손질을 하더라도 정말 좀 철저히 기강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고 뭐 날도 축구하니까 레드 카드 이 정도만 하고 옐로우 카드는 레드 카드로 넘어갑시다. 아우 손이 시려워. 네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레드 카드 대상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분노 게이지를 가장 상승시켰던 지난달 기사입니다. KTX 강릉선 5분 만에 탈선 14명 경상수독에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의 레드카드를 날립니다. KTX 기관차가 선로를 벗어나 옆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외부 차체 곳곳이 부서졌고 갈짓자로 꺾인 채 객차로 이어져 있습니다. 강릉역을 출발해 승객과 승무원 200명을 태우고 서울로 향하던 806호 KTX 열차가 출발한 지 5분 만에 강릉 분기점 부근에서 탈선했습니다. 이 사고로 열차 열량이 선로를 이탈했고 승객과 역무원 14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시속 200km 이상으로 올리기 전이었기 망정이지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맞아요. KTX가 탈선한 사례는 제가 뭐 아주 자세히 찾아보진 않았지만 KTX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 아마 처음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전량이 탈선한 것은 저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였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뭐 정말 천만다행으로 14명이 가벼운 타박상을 입고 이제 나머지 승객분들이 좀 이런 뭐 열차 지연 운행에 따른 불편을 겪으셨고 이렇게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천만다행이었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고 중에 하나였어요. 이유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 그 이후에 뭐 저 코레일하고 운영하는 코레일과 그 시설 관리하는 시설공단이 있잖아요. 서로 뭐 책임 전가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지금 일단 그 사고 사고 소식은 이미 많이들 접하셔서 제가 뭐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 사고 났던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선로 전환기와 그 회선 연결이 잘못됐다는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국토부나 철도시설공단, 코레일 어느 부분에서도 이게 밝혀내지 못했었고 어떻게 보면 운에 맡겨서 계속 운행을 해왔었잖아요. 그동안에. 이게 이제 2005년도에 이 철도청에서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이 분리돼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철도시설공단이 철도 설계랑 시공 쪽을 담당을 하고 코레일이 철도의 운영과 유지 보수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책임을 이제 진행을 해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벌어지니까 한쪽에서는 시공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운영 과정에서 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이제 소위 얘기하는 책임 공방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저희 이제 일반 국민들의 이제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대체 이게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니 철도 운영과 이런 시설 보수 이런 부분을 두고서 이렇게 지금 양측이 이렇게 서로 남탓만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더 분노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저 코레일 또 오영식 사장은 또 바로 사표를 냈던데. 네, 그렇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안 내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네.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으면 다시 예를 들어서 정부가 그러면 저 시설 관리하는 단체랑 네. 운영하는 코레일이랑 다시 하나가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또 왜 잘 처리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통합이나 이렇게 분리를 할 때는 네. 기존에 있던 그 공직사회나 이런 부분에 있었던 분들의 이제 기득권을 놓지 못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도 국토부 내부에서 좀 반발이 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예. 분리 당시에 찬성했던 그 관료들이 상당수는 지금 아직도 국토부에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이고요. 네. 그리고 또 통합을 하게 된다면 뭐 국토부 자체나 또 철도시설공단 또 철도 코레일 쪽에 있는 자리나 이런 부분에서 또 축소되거나 인원 조정 이런 부분에서 서로의 이익관계가 충돌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서도 뭐 쉽지 않은 진행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뭐니 해도 승객의 안전이 제1로 그렇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뭐 현재 상황에서는 네. 이분들의 경우에는 뭐 시민의 안전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 당장 이제 밥그릇 싸움이 더 치열하다고 이런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그렇게 지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지금 말씀 좋은 거 하셨는데 그 밥그릇 싸움 때문에 관리 주체가 애매하게 되는 게 많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그런 일은 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가장 시급한 거는 안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안전 매뉴얼 점검이라든지 네. 또 철도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렇게 한번 사고가 나면 진짜 초대형 사고가 터지기 때문에 네. 굉장히 현장 차원의 매뉴얼도 만들어져야 되고요. 네. 안전 매뉴얼이 작동하기 위해서 안전 점검의 주체 또 관리 주체 이런 부분 명확하게 가려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꼭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선배님께서 피나레를 장식해 주시죠. 제가 레드카드를 날릴 분노한 뉴스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바로 또 앞에 와 있네요. 아이고 참. 네. 자 바로 강릉 펜션서 수능 마친 고교생 10명 참변 뉴스 속에 농림축산식품부의 레드카드를 날립니다. 수능을 마친 남학생 10명이 강릉의 한 펜션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고등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학생들은 거품을 물고 구토 중인 채로 2층 방과 거실, 복층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당시 펜션방으로 연결되는 LP가스 연통이 빠져 있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가스가 방으로 유입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금 우리 김 기자가 뽑아주었던 그 KTX 탈선 사고하고 불과 며칠 안 돼서 일어난 열흘 만에 그렇죠. 일어난 엄청난 사고입니다. 정말 다 아시겠지만 그 수능 보고 와서 좀 휴식 좀 취하려고 친구들이 왔다가 한 펜션에서 그냥 일어나지 못하고 의식을 잃은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중에 아깝게 3명이 목숨까지 잃고 7명은 병원에 입원해서 다 치료를 받다가 얼마 전에 다 퇴원을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퇴원을 한 바로 그런 사고였습니다. 야, 정말 일단은 그 관계자들 중에 그 시공업자, 그다음에 보일러 시공업자, 그다음에 펜션 주인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관련자들 7명에 대해서는 이제 불구속 입건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 연통과 그 보일러와 연통이 왜 분리됐는지 이것까지는 명확하게 안 나와 있죠, 지금? 며칠 전에 이제 그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고 수사를 최종 종결 처리를 했어요, 경찰에서. 그 국가수 이제 감정 결과를 보면은 2014년에 펜션을 지을 당시에 보일러를 설치한 기사가 보일러 본체 배기구, 급기구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이 연통을 가져다가 쓰면서 잘 끼워지지가 않으니까 이 현장에서 잘라서 억지로 끼워 넣었다가 이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보일러가 가동을 하면 약간의 진동이 생기잖아요. 그런 진동이 시간이 오래 흐르면서 진동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벌어진 틈으로 일산화탄소를 포함한 배기가스가 유출이 되면서 학생들이 10명의 사상자가 이렇게 났다는 이런 결론을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또 지금 그
숙소 이름이 펜션으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농어촌 민박집이었다고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농어촌 민박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어떤 안전 사고의 사각지대가 아니었나. 이게 조금 다시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숙박업하고는 달리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라고 그러죠. 그렇죠. 신고만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지금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에 이런 사고가 난 다음에 뭐 인터넷 게시판에 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겠지만 게시판에 보면 이제부터 어디 놀러 가기 전에 민박 잡기 전에 예약하기 전에 진짜 펜션이냐, 농어촌 민박이냐, 보일러 상태는 양호하냐, 뭐 가스 누출 탐지기는 설치되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되게 일일이 확인하겠다는 약간 뭐 우픈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뭐 사실 사고 이후에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나 가스 누출 경보기가 불티나게 팔렸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설비들이 잘 안 돼 있던 부분, 안 돼 있거나 아예 없었던 곳도 많았고 굉장히 우리가 우리 사회 안전 불감증이 어떻게 보면 아직도 만연해 있다는 걸 반증해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결국 뭐 이런 상황에서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놓은 이런 네티즌들이 올려놨던 것처럼 이런 뭐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은 결국은 뭐 나밖에 지킬 사람이 없다라고 지금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를 보호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저희가 뭐 이게 사실 카드를 레드카드 날린 데는 농림축산식품부 당국자들한테 날렸지만 사실은 이게 레드카드 드리고 싶은 부서가 많아요. 사실 뭐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일정의 그 지역 주민의 삶에 대해서는 다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좀 레드카드 드리고 싶고 사실은 뭐 그 전문가들 소위 가스 안전의 전문가들한테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처음에 그 농어촌 민박이라는 게 취지는 뭐 농어민들이 소득 증대를 위해서 생겼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뭐 규모만 갖추면은 신고하면 누구나 할 수 있게 해 주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도에 있는 것이 장난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우리 도에 있는 게 지금 뭐 저도 찾아봤는데 일 보다 보니까 전국에 농어촌 민박이 저도 깜짝 놀랐는데 26,500여 곳이 있고요. 맞습니다. 이 중에서 무려 5,600여 개가 넘는 농어촌 민박이 우리 강원도에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봐서도 우리 강원도가 특히 이 농어촌 민박의 민박집들의 그 시설에 대해서 좀 더 안전하게 안전 문제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도 좀 안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제발 후진국이 아니라 선진국 대열을 반열에 올라갈 수 있도록 각계 각층에 계신 분들이 더 열심히 점검하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벌벌 떨면서 오늘 레드카드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 우리 둘에는 사실 관심사도 아니에요. 누가 이기고 지고 그죠? 우리는 열심히 그 분노의 게이지를 올리고서 카드를 던지면 되는데 우리 박준호 PD를 비롯한 제작진들은 우리 승패를 가르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시간이 됐습니다. 박준호 PD님. 또 승패를 갈라주세요. 자, 오늘은 추우니까 매력 발산의 시간을 안 하고 아우 다행이다. 입김 발산으로 하시죠. 입김 발산 한번 입김 하나 둘 셋. 자, 누가 더 잘했나? 하나 둘 셋. 뭐 좋아하는 척을 해야 돼요. 또. 이거 너무 역시. 맞습니다. 그럼 제가 소감도 한 말씀 해야 되나요? 그렇죠. 예. 우리 둘 사이에는 승패에 전혀 관심도 없는데 참겠죠. 제작진들끼리 해가지고. 하여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겼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됐나요? 그래? 진심으로 축하하는 패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진정한 패자의 모습. 아름답네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기분 좋아요. 너무 즐겁네요. 오늘 녹화 시간 중에 가장 즐거운 순간이었어요. 좋습니다. 하여튼 오늘 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악조건 속에서 우리 PD 독한 사람 만나서 고생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MC 리와 김 기자의 레드카드!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 주인공을 만나다. 드라마보다 더 감동적인 힐링 스토리 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여러분 또 주인공, 오늘 또 어떤 분이 나오시나 궁금하시죠? 일단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오늘 주인공 얼굴만 보면 누군지 금방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알아맞혀 보시겠습니까?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트로트계의 여왕. 이렇게 불리는 분이 좀 몇 분 계셔서 탁 안 떨어진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 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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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라. 아, 이러면 끝났죠. 맞습니다. 바로 그분입니다. 효녀 가수 현숙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이거예요. 아우,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창섭의 인사이드 처음 나오셨잖아요. 네. 일단은 우리 처음 불러주셨죠. 그렇죠. 저희들은 언제나 부르고 싶은데 그러게요. 워낙 바쁘신 분이시라 네, 진짜 오랜만에 워낙에 가수들이 이렇게 네. 모든 문화계, 예술계, 뭐 재계 다 줄 서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줄 먼저 서가지고 이제 제 순서가 온 거예요. 아유, 왜 이렇게 겸손하게 저는 질서를 잘 지키거든요. 정말 저희들이요. 네네네. 언제든지 모시고 싶었는데 이분 언제쯤 비나 시간이 언제쯤 비워지나 이것 때문에 못 모셨거든요. 네. 하여튼간에 네네네. 저희 채널에 처음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니까 우리 정식으로 인사를 좀 먼저 드렸으면 좋겠다. 아우, 막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아우 반갑다 현숙 씨 막 그러고 있거든요, 안방에서. 현숙 씨 막 그러고 있거든요, 안방에서. 네. 이 카메라로 인사 정식으로. 네. 강원민방. 네네.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봤어도 정말 반갑습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함께해서 너무 기쁘고요. 네, 뭐니 해도 이렇게 행복한 게 제일이지요. 네, 행복하세요. 와,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모시기 어려운 현숙 씨가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신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아마 행복을 느끼실 겁니다. 네. 하여튼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우리 국민 그 효녀 가수 현숙 씨를 오늘 모신 이후 우리 이제 강원도 시청자분들이 가면서 우리 현숙 씨가 강원도랑 무슨 인연이 있어서 나왔지 오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 목욕 차량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것도 한 대도 아니야. 네. 네. 처음입니다. 2대. 그러니까 어디라고 하셨죠? 강원도 인제. 하고 네. 횡성에 다녀왔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가수 데뷔해서 추억이 굉장히 많아서. 네. 아니, 그러면 제가 이제 나중에 차근차근 여쭤보겠지만 하도 궁금한 일이라. 네네. 올해 그러니까 인제하고 횡성에 기부를 하셨어요. 네네. 근데 제가 뒷조사 좀 해보니까 정선에도 전에 또 한 대를 기부를 하셨더라고. 네. 초창기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 강원도 정선에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에만 석 대의 목욕 차량을 기부를 하셨는데 이 목욕 차량이 그냥 무슨 뭐 조그마한 이렇게 애들 목욕할 수 있는 그런 욕조 하나 기부하는 게 아니고 큰 트럭을 개조를 해야 돼서 이게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그러는데. 네, 뭐. 네. 하여튼 뭐 얘기가 다 얘기해 주세요. 궁금해서 하고 나 뭐 했어. 그러면 뭐 했다며 너무 옆에서 그럼 굉장히 쑥스러운 거 알죠? 어떻게 언제부터 이 노인들을 위한 목욕 차량을 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로? 저희 부모님께서 오랜 투병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희 엄마는 아이도 많이 나시고 또 14년 동안 물 한 모금 못 하시고 말씀 한 말씀 못 하시고 그건 많이 알려진 얘기예요. LTV를 끼셨기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게 저는 자식이니까 당연히 하지만 엄마가 당신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안고 이불에 올려서 끌고 그냥 목욕탕 바닥에 눕혀서 그냥 시켜드렸으니까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도 멍들고 눈에 물 들어가고 마음이 아팠었는데 그냥 이게 집에서 목욕탕에서 하려니까
밖에는 못 나가시고 그동안 못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이 요맘때쯤에 이제 봉사 활동에 나섰는데 목욕봉사 나섰는데 그런 편리하게 쓰여진 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와 이거다. 내가 너무너무 정말 그 부모한테 더 해드리고 싶은데 하고 싶어도 해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목욕하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엄마 계실 때 엄마가 못 쓰시지만 다른 부모님께 해서 엄마를 좀 기쁘게 해드리자. 그래서 엄마가 계실 때 2004년도부터 시작했는데 2004년? 예. 15년 됐네. 15년 벌써. 예. 예, 그렇죠. 그랬는데 꿈은 이루어진다고 내가 매해 했으면 참 좋겠다 그랬는데 하나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네. 그러면 지금 강원도에만 석대를 하셨는데 전부 몇 대를 기부하신 거예요? 15년이지만도 이제 올해 강원도 2대가 돼서 16대인데 왜 2대냐면 올해는 이렇게 어르신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치매 홍보대사예요. 보건복지부에. 그런데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이런 광고를 하나 찍었어요. 그래서 그 돈이 이걸 어떻게 쓰여질까 했더니 그래서 차를 한 대 더 사서 올해 2대가 된 거예요. 제 꿈은 매년 한 대인데 그래서 2대가 됐어요. 하나 더 놀라운 거는 직접 꼭 기증식 하신다면 직접 목욕 봉사를 하신다는 건 저는 여기 감동 먹었어요. 왜냐하면 차만 이렇게 드리면 뭐 어르신들은 잘못하면 다쳐요. 이렇게 굳으신 어르신들이 많아요. 저희 엄마도 그러셨지만 그리고 힘 있다고 막 세게 이렇게 밀게 되면 벗겨져요. 그렇죠. 예, 그리고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엄마를 많이 시켜서 이렇게 힘으로 하면 안 되고 애정으로 이렇게 노하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 경험 그러니까 각 지역에 가면 자원봉사 엄마들이 정말 많아요. 아니 그분들 다 프로들이잖아요. 많이 해보셔서. 네, 그래도 이렇게 정성껏 이렇게 옆에서 보면 깜짝 놀라세요. 이렇게 뭐 시켜드리는 게 다가 아니고 다치지 않으셔야 되거든요. 머리 감겨 드릴 때도 툭 놓으면 안 되고 안고 이렇게 아이처럼. 아이들처럼. 네네네. 그리고 안 하시려고 하시는 어르신들 얼루죠. 애기처럼 어머 엄마 너무 예뻐요. 너무 깨끗해요. 너무 고와요. 어쩜 좋아요. 이러면서 대화를 하면 네 애기. 아니 지금 제가 현숙 씨랑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가까이 대화를 하니까 지금 여기 천사가 앉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고. 어머님 나의 어머니 뒷동산엔 봄이 왔어요. 제 여동네에서 아기가 됐다고 좋아하셔요. 또 오세요 어머니. 아가씨. 웃으며 반겨주네요. 가수 꿈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가수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꿈이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법관이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배구가 배구? 너무나 멋있던 거예요. 막 스파이크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배구를 하게 됐어요. 배구 선수가 꿈이었어요. 그 초등학교 때 얘기? 그건 중학교 때예요. 그 전국체전에 이제 그때는 6인제이기 때문에 각종 포지션을 다 했어야 되고 중학교 1학년 때 키가 지금 이대로예요. 하나도 안 컸어요.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작은 결. 왜냐면 그때는 6인제니까 다 포지션을 했어야 됐고 그래서 제가 손때가요 엄청 맵대요. 그래? 아프죠? 아파. 네, 아프죠? 이 힘을 착 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안해요. 아니 괜찮아. 진짜 아파. 착 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각종 포지션을 다 해가지고 전국체전도 나가서 네 그랬는데 친구들이 운동선수들이 보통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렇게 막 정말 힘든 훈련하고 나서 스트레스 풀 때. 그 막 기타 들고 같이 하는데 야유회를 갔어요. 갔는데 노래자랑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갔는데 이제 키가 크죠. 가발 뒤집어 쓰고 이렇게 갔는데 1등을 했어요. 어머나. 예. 그래서 꿈이 또 가수로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꿈이 편지를 막 썼어요. 제가 가수 되고 싶다고.
편지를 막 썼어요. 그랬더니 방학 동안에 테스트를 받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 대신 부모님 모시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허락을 받아야 된다 얘기구나. 근데 부모님이 허락 안 해주시죠. 혼자 올라왔죠. 그랬다가 졸업하고 학생 공부할 때가 있으니까 공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고 졸업하고. 예. 그러니까 요즘 세상 같았으면 그때 바로 연습생으로 들어가서 키워서 아이돌로 데뷔를 시켰을 텐데 그때 꽤 오래전 일이니까 여고 졸업하고 오세요 이렇게 된 거구나. 네, 학교 졸업하고 그런데 이제 왔어요. 이제 졸업하고 아빠는 반대하시죠. 왜냐면 큰일 난다고. 집 딸 다 버린다고 동네에서. 그치, 서울이 어떤 동네인데 어딘데 가느냐고. 그치, 그런데 엄마가 그 아빠 몰래 이렇게 쌀 한 말하고 김치 있죠. 이렇게 노란 들통 있죠. 거기다 까뜩하고 10,000원 주시는 거예요, 엄마가. 10,000원하고? 예, 그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김제역에 왔는데 엄마가 이렇게 어여 가라 하면서 뒤로 이렇게 손수건을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서울에 와서 이제 서울역에 내렸는데 정말 애긴데 지금 같으면 어떻게 와요? 서울이 어딘데 지금 저도 지금도 신기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가수가 됐나. 그런데 와가지고 그 엄마가 주신 그 10,000원하고 김치 떨어지켜서 김치 반찬만 먹은 거예요. 김치찌개, 김치 뭐 이렇게 먹고 정말 청계천에서 뚝섬까지 걸어 다닌 거예요. 그거 안 쓰려고. 애기가 누가 밥 먹으면 먹었어요 그리고 안 먹고. 이제 어머니가 짜준 돈 10,000원, 쌀, 김치, 그다음에 그 김제역에서 어여 가라 이거는 거의 그냥 이 사진처럼 박혀 있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엄마 얼굴을 그래서 내가 정말 삐뚤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엄마 계시기 때문에 항상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강해야 된다. 그래서 꼭 성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엄마를 정말 그 농촌에서 못 신고 정말 밭내고 하셨던 엄마를 호강시켜드리자. 어렸을 때부터 그랬대요. 제가 어렸을 때 일찍 쳐들어갔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죠? 웬만하면 그냥 올라가서 됐어 이럴 텐데 그 엄마한테 그 보답을 좀 해드리려고. 네, 대단하다. 원래 막내딸들이 그래요. 원래. 하여튼 그래서 그 모습을 어머니의 모습을 뒤로하고 올라와 서울. 적응이 쉬웠나요, 정말? 제가 일찍 연습실에 남 안 나올 때 일찍 가서 바닥 걸레질하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해놓고 또 스님들 오시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성이 이렇게 밝았대요. 그래서 그 김상범 선생님 눈에 띈 거죠. 저런 아이면은 저렇게 밝은 아이면은 놀래해도 반듯하게 배신 같은 거 안 할 것 같고. 옛날 어른들이 싹수를 봤다 이거지. 싹수.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저를 이제 눈에 띄어서 이제 타국의 신아빠에게 나왔고 정말로 나오고 포장마차 나오고 당신은 이제 노래를 뒤로 하시고 이제 저하고 박일준 오빠 같이 뒷바라지 하신 거죠. 와. 그래서 오늘의 현숙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어머니한테 정말 효도 호강시켜 드리려고 정말 더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가수로 잘 성공을 하셨는데 어머니가 너무 오래 아프셨어요, 그죠? 네. 아버지도 그러셨고. 그래서 늘 가슴이 아파요. 남들이 이제 어디 가면 효녀 가수 현숙 그러니까. 이렇게 소개하면 저는 뭉클하고 발 멈칫해요. 왜냐면 저는 아직도 아쉬운 게 너무 많거든요. 너무 좋잖아요. 강원도 여행 가도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많고 여행지도 많은데 다 모시고 다니셨을 텐데 이렇게 먼저 가셔가지고. 아니 근데 진짜로 특히 어머니를 모셨던 거는 방송에서도 하도 많이 소개가 돼가지고 현숙 씨가 이제 잡지에서도 참 많이 소개가 되고 했는데. 아니 그래서 계시면 더 잘해드릴 수 있는데 저는 효녀라기보다는 항상 아쉬운 게 많고 항상 마음이 저려요. 어디 가서 놀이할 때 앞에 어르신들 막 막걸리 한 잔씩 덩실덩실 춤추시면 저는 웃으면서 제 노래가 거의 밝은 거잖아요. 그래서
부르면서 내 인생에 탁수하면서 가슴을 뭉클해요. 눈물 흘릴 때가 많아요. 그래도 여하튼 간에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네. 세상에 어머니가 14년? 그쵸. 이렇게 그냥 전혀 그냥 이렇게 말씀 못 하시고 누워 계시고 호수 LTV 깨신 지가 풍으로? 예, 그 전부터 훨씬 전부터인데 아예 말문을 닫으신 지가 14년. 못 드시고. 야, 그 진짜 뛰쳐나오고 싶을 때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런 마음이 한 번도 안 왔어요, 정말?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 엄마 아빠는 평생 계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엄마가 제가 지방 갔다 우리 엄마는요, 제가 이제 가수도 했던 딸 때문에 그 이듬해 올라오셨어요. 아마 고향에 계셨으면 더 오래오래 건강하셨을 거예요. 근데 막내딸이 못 잊어서 오셨는데 그 이듬부터 농사를 지으시다가 계시니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이렇게 아프셨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호숙이고 누워 계실 때는 제가 올 때까지 말씀 못 하시지만 눈은 항상 뜨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그렇게 엄마를 그럴 수도 있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병원에다가 수술받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서 8,700만 원을 기부를 하셨어요, 또. 그래서 이게 뭐 3,700만 원은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편찮으시지만 자식들이 주는 용돈을 나름대로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놓은 돈이었어요. 그러면 그냥 3,700만 원, 아유, 어머니 좋은 데 쓸게요라고 하면 되잖아요. 거기다가 또 자기도 또 5천만 원을 또 보태서 8,700만 원을 다시 그 병원에 기부를 하는, 정말 이런 DNA가 있을 수 있나 싶어요. 정말. 저희 엄마가요, 그때 많은 용돈을 못 드렸지만 지금 같으면 많이 들 수 있는데 1,000원, 2,000원 이런 거를 이렇게 저하고 제 동생이 결혼을 안 하고 있으니까 막내딸하고 막내아들 결혼할 때 쓰려고 그런지 이렇게 모아두셨어요. 근데 나중에 짐 정리할 때 눈물 날라. 양말 이런 속옷 같은 걸 새 옷 안 입으시고 다 그대로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베개 밑에 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병원에서 이렇게 한 번에 그냥 이렇게 한날에 가신 게 아니고 3번에 걸쳐서 6월 1일 날 저희 엄마가 방송 녹화 중에 운명하셨다고 그래서 막 갔는데 엄마가 심폐소생으로 14년간 못 드셨는데도 다시 깨어나셨어요. 그 이후에 6월 22일 날 또 새벽녘에 돌아가셔서 운명하셨어요. 그런데 심폐소생에서 또 깨어나셨어요. 그 의사 선생님께서 어르신 참 대단하시다고, 인내가 어떻게 14년 물 한 모금 못 드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러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6월 28일 날 제 군부대를 가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전날 아침에 엄마를 위해서 해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중환자실 앞에 있는데. 그런데 그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복도에서 소아과 글병 아이들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기쁘게 좀 이 아이들이 수술해서 건강해서 엄마 손잡으면 우리 엄마가 기뻐하실까? 말씀을 못 하셔도. 그래서 아이들 아침에 수술 비용 다 전달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군부 이문가는 연락이 와서 병원에 갔는데 엄마가 그날 이제 밤을 12시 울려면 새벽에 3시 45분에 운명하셨어요. 3번째. 드라마 같은 얘기죠. 근데 제 생일날 엄마가 이제 제가 태어났던 곳에 이렇게 생일 챙겨주고 가시려고 막내딸. 네, 그러셔서 그때 이제 병원에 아이들 네, 수술을 35명 했어요. 아이고. 안타깝고 엄마가 안쓰럽고 그런 자식으로서 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가시는데 더 잘할 걸 챙기시면 억울했다니까 하는데 나 왠지 허전해 그대를 만날 생각만 해도 세상이 모두 다 내 것 같아 화장을 곱게 하고
나 예쁜 옷 입고 우리가 자주 만난 그곳에 왔어요. 정원의 꽃과 이런 효녀 가수들은 데뷔에서부터 뭐 시골에서 올라와서 처음에 고생을 좀 했지만 쫙 순탄하게 가수인 줄 알았더니 이런 일도 있었더라고요. 90년대 초반에 굉장히 슬럼프를 겪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말로 포장마차 태극기 사교에 대한 태극기여 힘차게 날려라 88 올림픽 지나고 나서 89년도부터 그때까지 막 정말 정성기였죠.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장르가 바뀌었어요. 모든 게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오고 소녀시대가 나오고 이효리가 나오고 전부다 힙합 가수가 나오고 맞아. 바뀌어서 아무리 우리 그 가요를 내놔도 안 됐어요. 저 아이고 다른 사람도. 다들. 네, 그런데 이제 가수라는 직업이 정말 인기가 있고 이럴 때는 정말 여기서 모셔가고 저기서 모셔가지만 그 활동을 덜 하게 되고 히트곡이 없고 하면 어디 봉사단체에 가도 간다고 그래도 500kg 얹지 않잖아요. 안 그러면 가수 현숙은나 프랭카드 들고 막 이러는데 쉽게 해서 불러주는 데가 없는 거잖아요. 예, 아무리 음반을 몇 번 막 없는 돈에 막 모아서 내도 안 돼서 그때 음반 서너 개 안 됐어요. 그래서 정말 안 됐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사람과 사람들의 다큐가 나왔어요. 휴먼 스토리 다큐가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그 제작진들이 집에서 한 25일 정도는 같이 있어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와가지고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일 갔다 와서 기저귀 갈고 또 옆에 새우잠 자고 한 번 갈고 이렇게 하는 게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그래서 밖에 나와서 밖을 보고 이렇게 눈물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엄마 아빠들은 막 같이 외식이다 뭐다 뭐 그냥 좋은 옷도 사주시고 좋은 차도 타고 막 다니는데 막 혼자 버거워서 이렇게 눈물 흘리고 있는데 제작진이 이제 그걸 찍었나 봐요. 안주 그분들이 잠도 없나 봐요. 옆에 있다가 막 기저귀 갈면 같이 갈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BGM악이 사랑하는 나의 영자씨 슬픔도 기쁨도 언제나 당신과 함께라며 이 노래가 깔렸는데 그 드라마를 시청률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재방송 나가고 하니까 현숙이를 사랑하자 이렇게 그렇게 그러셨나 봐요. 그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음반으로 나오고 이제 그 다큐가 방송에 나오고 이제 제가 국민 포장을 받았어요. 어버이날에 이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제 그 해에 아빠가 12월에 돌아가셨거든요. 나오고 나서 아빠가 엄마 모시고 편히 살거라 하고 저한테 재계약 해주시고 상도 받게 해주시고 가신 것 같아요. 아이고. 네. 그게 이 사랑하는 영자 씨. 네. 한 소절만 좀 불러주세요. 아까 지금 했잖아요. 아니 다시 해줘. 사랑하는 나의 영자 씨 슬픔도 기쁨도 언제나 당신과 함께라면 이런 노래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1년에 한 곡씩 히트곡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요즘 여자, 요즘 남자가 나와서 방송의 날 방송 대상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오빠는 잘 있단다 불러서 그 해에 또 비와 함께 프로듀스가 뽑은 최고 인기 가사상도 받고 그다음에 훌라훌라 아까 그 얘기했죠. 그 노래도 나오고 네, 그 노래도 남들이 그래요. 전화 안 걸어도 안녕하세요. 효녀 가수 현숙 훌라훌라 저 잘못 시켰어요. 네네네네. 예. 내 춤을 춘다. 오히려 제가 처음에 그렇게 안 불렀어요. 예쁘게 불렀는데 나오는 후배들마다 안녕하세요. 효녀 가수 현숙이요. 대단히 흑기요. 대단히 흑기요. 힘차게 착한 여자 나쁜 여자 따로 있나. 맞아. 이렇게 다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아나운서 시험, 개그 시험 모든 시험 보면 징크스가 신봉선도 훌렁훌렁 해가지고 개그맨들이 특히 그래서 그 1등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전영미도 그렇고 뭐 이휘재, 유재석 다 해가지고 그 일 갔다 이제 늦게 집에 들어와서 피곤해도 보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해서 우수했다고 내 노래가 많은 분들이 듣고 웃으시고 좋아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남이 모창하는 거 나도 훌렁훌렁 해야 되겠다 이거. 네, 그렇게 돼서 뭐 그 이후에 이제 1년에 한 곡씩 히트곡이 뭐 월화수 둘이 단둘이 써 둘이 단둘이 써 월화수목금토일이 너무너무 행복해. 월화수목금토일 행복하면 1년 내내 평생이에요. 그죠?
거기에 뭐 내 인생의 박수 이런 거 나오고. 지금 저희 텔레비전 보시는 어르신들이 아이고 맞아 참 수고가 많다.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는 또 저는 살아가면서 이런 거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요. 만남, 인연 그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서 새로 어떠한 친구를 만나거나 모르시는 분 만나는 것보다 오래오래 된 사람한테 뒤돌아와 가끔 살아가면서 내가 바쁘다고 좀 소홀히 하지는 않았나. 오늘 정말 기분 좋네. 좋아요? 이제 슬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네. 앞으로 또 먼 훗날 또 어떤 가수에게 각인되고 싶으세요? 기억되고 싶으세요? 국민들한테? 네. 지금도 너무 늘 그냥 더 큰 것보다 더 바라는 욕심이고 늘 지금처럼 해서 열심히 일해서 목욕차가 한 대 한 대 내 자식이나 똑같잖아요. 글쎄 언제까지 몇 대나 할지 모르겠어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많이 일해서. 결국은 효녀 가수 현숙을 못 떠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 잘하고 싶어도 엄마 아빠 안 계셔서 이제는. 네. 아니 여튼간에 뭐 우리 대한민국의 어른들한테도 모든 효도를 좀 다 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죠? 새로운 이미지를 좀 만들고 싶다 이런 건 없으세요? 시집 가야죠. 시집 가야죠. 네. 우리 엄마 12 나셨는데 언제 가서 5이라도 낳아야 될까? 알겠습니다. 그게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서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에요.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인사이드의 마지막 공식 질문입니다. 이렇게 드립니다. 또 있어요? 이거 공식 질문. 끝났다며요. 비공식이고 여기 진짜 마지막 공식. 뭐예요 또? 이렇게 앉아있을래 참으로 힘드네. 아이고 다리야. 등받이도 없고 오늘 아주 악기꾼을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제가 좀 서머서머 같아가지고 보통 바지를 많이 입는데 오늘 또 이렇게 이 프로가 워낙에 품이 있고 이렇게 럭셔리한 프로라서 스커트를 입었더니 다리 어떻게 해야 될지도 불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사이드 공식 질문. 현숙에게 가족이란? 오늘 참 가족 얘기 많이 했네요. 가족이란? 가족이란 든든한 저의 버팀목, 제 울타리. 가족은 울타리. 제 든든한 힘이에요. 거기서부터 그 가족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다 나왔군요. 집이 행복하면 가족이 행복하면 밖에 나가서도 다른 일도 편안하죠. 오늘 뭐 질문은 아니고 밑으로 이제 우리가 음악을 깔면서 오늘 이 대담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 현숙 씨가 특별히 좋아하는 음악 아니면 뭐 가사가 너무 좋아서 현숙 씨 노래 중에서 아니면 뭐 다른 노래도 좋고 나는 이럴 때 이런 걸 들어요. 뭐 이런 게 혹시 있으십니까? 저 포장마차가 참 제가 이제 그 가사말이 벽돌 떠먹더니 기대서 포장마차 너도 친구 나도 친구 우연히 만나서 다정한 친구 되는 포장마차. 그래서 포장마차에서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희노애락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렇게 같이 이렇게 소주 한 잔에 뭐 이렇게 아니면 배고플 때 우동 한 그릇 먹으면서 이렇게 마음을 달래고 참 정감 있잖아요. 포장마차가. 네, 포장마차 노래 좋아해요. 제 노래 중에. 좋습니다. 한 소절만 불러주시면 쫙 깔면서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그거 예. 네. 벽돌담 모퉁이에 기대선 포장마차 너도 친구 나도 친구 우연히 만나서 다정한 친구 되는 포장마차. 와, 역시 따뜻한 분의 따뜻한 노래였습니다. 참 그 바쁜데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정말 저도 자주 못 뵙더라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강원도민 여러분들 정말 항상 늘 사랑하고요. 항상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현숙편 테이크 1. 내가 해? 미모의 효녀 가수 현숙편. 소녀 가수 현숙편. 소녀 가수 현숙편 테이크 1. 잠깐만, 저 휴지 좀 눈물 너무. 아까 엄마 생각하는. 엄마 얘기하면 또 바로 그냥. 엄마가 어서 가라는데 정말 누우시는 거야. 착한 딸이니까. 아유, 그래, 맞아. 그 장면은 영원히. 그것 때문에 항상 내가 그것 때문에 더 강하게 됐을 것 같아. 아이고 다리.
하여튼. 뭐야 갑자기. 아 빨리 해봐. 지금 나야 가도 되죠? 가도 돼. 아니 결혼도 해야 되고 애도 5 낳는다고 그랬는데. 희망사. 5교 이동차량 한 대가 얼마죠? 4,500에서 한 5,000 정도. 장난 아닌데. 자본주의사에서 생각하면요. 아니 99%가 한 남들보다 좀 더 모아서 좀 더 누리려고 하는데 이분은 남들보다 더 써서 남들한테 봉사하는 거예요. 왜냐면 송혜 선생님보다 더 오래 하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이 그거는 그냥 그때보다 요 탬버린 내거는 선생님께서 흘라 소녀 가수 현숙 소녀 가수 이거 해봐. 연하네 처음에 인사이드에 이렇게 출연해서 굉장히 서운하긴 했고 왜 몇 년이 8년 만에 처음 불러서 서운하고 와서 따뜻한 얘기 나누고 하니까 나오길 잘했다. 그리고 옆에 앉아놓고 칭찬하니까 쑥스러웠고 그런데 이렇게 훈훈한 이런 프로그램, 따뜻한 프로그램 이런 거는 그 오래오래 롱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아직도 많이 쳐서 있을 것 같아요. 너 오길 잘했다. 나누면 제가 행복합니다. 자, 포즈 한번 해볼까요? 네. 와.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따뜻한 시간이가. 따뜻한 동생. 아유, 한솔 오빠. 어머, 저거 찍는 거야 또 계속. 너무 앵겼다 근데. 안 찍는.